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회 1강이죠. 네, 일단은 어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드렸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많은 방법 중에서 뭐 요건부터 먼저 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민법이든 특허법이든 상표법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1차 시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냥 이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틀을 잡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내용이 체계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그 4페이지 잠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복습부터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서 저도 또 확인해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4페이지에 보면 1에 상표의 기능 박스에서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군을 다른 상품군과 구별하게 하는 기능으로 상표의 본원적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본원적 기능이랑 본질적 기능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원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맞다고 대답을 해드렸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게 혼용되는 표현인지 찾아보니까 정태우 교수님의 상표법 강론이라는 책에서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상표법 주해라는 책에서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원적 기능이랑 본질적 기능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본원적 기능이라고 하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설명을 잘 하려고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봤는데,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가장 본원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으면 출처 표시 기능도 발휘가 될 수 있고 품질 보증 기능도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품질도 동일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본원적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표법의 목적에서는 뭐 있었죠?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풀 컨텍스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특허에서 배웠던 보이기상과는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2조 정의에 넘어가면 자타상품 식사표 이렇게 해갖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하고 있고, 그게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기출문제 중에 나왔던 게, 그럼 상품이 아닌 것엔 뭐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교독상호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내다가 돈 받고 팔 만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 수 없는 게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조그만 땅, 이거는 시장에 나가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은 상품이 아니고, 그리고 무채물은 상품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뭐가 있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희 심사 기준상 상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동품은 그거 한 개 딱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였고, 금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뭐였죠? 상품과 함께 또는 별도로 고객의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상 유통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파는데 거기에 부록으로 조금 이렇게 넣어서 팔아주는 게 아니죠. 넣어서 같이 주는 그런 서비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이 시장에서 돈 받고 팔게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근마켓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근에서는 다 팔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상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에서는 뭐 벌레 잡아주세요 하고 10,000원 받잖아요. 근데 그게 서비스 제공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 상품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 보면 40회 6문에 그 기출 문제가 나왔었죠. 상표의 사용은 상표 그 자체가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리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실제로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토해서 상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즉 2조 1항 11호에 보면 상표의 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상표의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의 그 해석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표현이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것은 이거였어요. 자, 밑에 보면은 이거 리모컨 판례 있었죠. 소니 판례. 여기에서 만능이지 소니 전용이라고 써놓고 이 안에 있는 내부 회로기판에 소니라고 적어준 것이 있었을 때 이거는 밖에서 있는 거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설명적으로 즉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상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가리가 돼서 설명적 사용이니까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상표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공상품 내부에 있어서 그 존재조차 인식을 할 수 없으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다음 칸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물음표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를 판단하게 돼요. 근데 애초에 여기가 X로 확정이 됐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행위조차 안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상표로서 기능을 애초에 다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표시 행위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리모컨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표시가 안 됐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 앞에 이 워딩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표가 아니니까 상표의 표시도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표시 행위라는 것은 인식이 가능함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상표의 표시가 안 된 것이다라고 방점을 두어서 설명하는 견해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석이 나뉘는데 사실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이거 하나밖에 딱 없기 때문에 그냥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워딩을 썼다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자 이제 한번 안 보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상표의 사용 행위가 11호에 가나다 라목이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이 뭐였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어제 그 그림 드린 거 중에서 나이키 신발도 있었지만 나이키 신발 포장지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상표를 표시하는 거. 유통행위가 뭐였죠? 그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에 뭐 하거나 뭐 수출 수입하는 거 이걸 말한다고 했었고 그 밑에 해외 공급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였죠. 그 해외에서 상표권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거 X 상품을 표시를 했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수입하게 됐을 때 누가 상표를 사용한 거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표시를 외국에서 했어도 갑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이게 지금 그 다목에 들어온 해외 공급 행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것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제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뭐 진정상품 병행 수입 같은 거로 해석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뭐냐면 이 을이 이거를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갑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서 수입을 하는 거는 얘가 진짜 업으로서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을이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나오다 보면 또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좀 질문이 나왔던 것만 좀 복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페이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상표의 유사 판단에 3요소가 있었죠. 상표의 유사 판단 3요소 같은 경우에는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3요소를 어떻게 관찰하는 거였냐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판단 기준이 뭐였죠? 출처에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흐름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오인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거고 앞이 어떻든 간에 오인 혼동 우려가 없으면 비유사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습을 다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예시를 드렸던 것 중에서 자연의 벗이 있었죠. 자연의 벗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인 상표랑 네이처스 프렌드라고 써인 상표가 있었을 때 이 둘이 유사하냐라는 걸 물으면 3요소를 분석하는 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1차에서는 실제로 분석을 물어보진 않지만 2차에서는 분석하는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외관에 있어서 한글이랑 영어는 외관이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비유사예요. 너무 명백히. 그리고 호칭 같은 경우엔 자연의 벗이랑 네이처스 프렌드는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호칭이 전혀 상이한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념에 있어서 자연의 벗이랑 자연의 친구는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나요, 명확히?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비교 형량을 해야 돼요. 한목적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판례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내렸냐면 이게 명확히 혼동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외관이 너무 다르다. 외관 호칭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더 세다라고 봤어요.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라고 해보면 그거는 이제 약간 주관적인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판례 케이스들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비유사한 거구나. 이 정도 되면 유사한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유사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결국 오인 혼동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6페이지에 2의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해서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죠. 근데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즉 혼동 우려가 없으면 비유사 상표예요. 당연히 비유사 상표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봐보면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가 나왔던 거죠.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불확정적 개념이다. 예컨대 외관은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상표인 경우 외관에 중점을 두면 유사하고, 그러니까 비유사하고, 죄송합니다. 외관에 중점을 두면 유사하고 칭호에 중시를 두면 비유사한 게 되니까 한목적적 가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이게 그 기출로 나왔던 표현이라는 거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외관에 대한 유사 판단 법리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법리가 뭐냐면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이 3요소에서 좀 외관에 대해서 특이한 판시를 한 게 있나 하고서 제가 묶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에 관련된 판례를 좀 살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나이키 이런 식으로 써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외관이 당연히 있죠. 상표는 당연히 외관이 있어요. 그 소리 냄새 상표를 제외하고는 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있나요? 호칭 있죠. 나이키. 그리고 관념이 이게 딱 생각을 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원래 이게 니케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승리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로 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외관도 당연히 있고 읽을 수 있다면 호칭도 생기고 그 호칭에 따라서 관념도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려놔요. 자, 외관이 있나요? 외관은 있죠. 여러분이 이게 보이시는 그 외관이 있잖아요. 자, 이게 호칭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정해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똥입니다, 뭐 호주입니다, 뭐 이렇게 뭐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전부 갈리는 것은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칭도 없고 관념을 떠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따지는 건데 지금 호칭 관념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으면 뭐만 남아요? 여기서 외관이 남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을 잘 기억해 주시게 되는 거냐면 결국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외관이 남게 됩니다. 근데 외관이 남게 되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랑 아도다스가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이게 구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모음 하나 차이로.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상표가 있고 이 상표가 있어요. 이거 유사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혼동의 우려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혼동이 될 우려가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표적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런 거죠? 이게 다르잖아요. 아까 아도다스, 아디다스는 친구 딱 다른 게 느껴졌는데 이건 왜 유사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끝을 닫았고 이거는 끝을 안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게 비슷하다고 다가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을 정말 여기에 그려 있는 그 분필 픽셀 하나하나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원이라는 것으로 추상화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육소영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보면은 이거를 시각적 실체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추상적 실체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다른 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배적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외관이 주로 남게 되는데 그게 특히 지배적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대비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얘는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여기가 조금 더 동그랗거든요. 여기가 좀 이렇게 곡률이 낮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끝이 닫히고서 여기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여기는 맞닥뜨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이나요? 잘 파악되지 않죠.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 세부적 차이가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봐도 그런데 이거를 원래 시간과 공간을 따로 해서 봐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 차이는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 17페이지 외관에 관련된 유사판단 법리를 잠깐 볼게요. 자 특히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라고 했어요. 자, 정확히 외관이라고 하나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라고 하나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이게 왜 그런 거였죠? 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팔리는 게 아니고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앞에 거 다 볼 필요도 없이 오인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표는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처음에 배울 때 도형은 그 외관이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외관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봐야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주시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의미가 이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삼성물산 도형 판례가 있어요. 네, 삼성물산 도형 판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에서 10페이지 우측 가운데 있는 거를 보면 약간 그 결론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변리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나중에 결국에 뭘 잘하셔야 되는 거냐면 어느 정도 되는 상표를 가져왔을 때 이게 유사한가요, 안 유사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유사한데요, 이거 안 유사한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랑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있던 사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삼성물산 도형 판례라고 있어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유사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차이가 적은 지금 상표는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는 게 말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 상표가 지금 유사한지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거는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B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무조건 B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딱 이렇게 쓰인 B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호칭이나 관념을 딱히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만 남아요? 외관이 남아요. 근데 세부적 차이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좀 세부적 차이를 살짝 넓게 봤어요. 여기서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남게 되는 인상이 뭐냐면 검은색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중간 우측에 창문 모양으로 도형이 두 개가 흰색으로 있다. 그래서 그게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중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두 개가 치우쳐져 있다라는 게 지배적 인상을 준다라고 판단이 돼요. 검은색 도형이 있고 창문이 나 있는 것처럼 우측에 두 개가 있다. 그게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위에 이제 그 지붕이 있냐 없냐인데 그 오각형이냐 사각형이냐인데 그거 잘 기억 안 날 것이다라고 해서 세부적 차이를 조금 넓게 봤어요. 근데 그거를 반박을 하시면은 이게 제가 대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것까지 세부적 차이로 봤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유사하다라고 봤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형상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항상 도형상표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적 도형상표라는 게 있어서 얘기가 달라져요. 자, 사실적 도형상표는 뭐냐면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상표를 등록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댕댕이를 등록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등록을 받았어요. 눈도 이렇게 있고 코도 이렇게 있고 강아지를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그림과는 얘기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죠? 외관은 당연히 있죠. 근데 호칭이 뭘까요? 개. 관념이 뭘까요? 뭐 개나 강아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모티브가 되는 사물이나 동물이나 물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호칭과 관념이 정해지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호칭과 관념이 너무 넓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자, 만약에 누가 이거를 등록을 받아놨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긴 강아지인데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강아지를 뭐 등록을 받은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못 그리는데 네, 이거를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좀 많이 달라야 되는데 예, 뭐 털이 많이 나 있다고 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등록을 받고 강아지를 앞면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그려서
네. 네, 강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게 호칭관념이 무조건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가지고서 많은 도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호칭관념이 강아지고 앞에서 머리만 그린 이것도 호칭관념이 강아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유사하다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일 일찍 강아지 한 명이 딱 등록 받아놓으면 뒤에 강아지에 관련된 거 아무도 등록을 못 받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호칭관념을 너무 넓게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제3자가 등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얘와 유사한 형상이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강아지라고 불리게 되는 거는 저것처럼 조금 유사한 형상뿐만 아니고 상이한 형상이어도 강아지라는 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사실적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호칭이랑 관념의 비중을 너무 넓게 보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제3자의 상표 선택 기회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 통칭적인 호칭관념이 유사하다고 해서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법리가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7페이지에 그 3의 동그라미 2번 가보면 자, 사실적 도형 상표의 경우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여기서 이 말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 상이한 형상이라는 말이 왜 포함이 돼요? 강아지를 앞으로 오르놓든 옆으로 오르놓든 강아지표라고 호칭이 되니까. 통칭하는 용어에 의해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 이게 뭐다? 사실적 도형상표라고 해요. 외관의 유사와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상표가 유사하다고 한다면 즉 이게 강아지가 다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강아지잖아. 그러니까 등록 못 받아 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유사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제3자의 상표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통칭적인 호칭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외관 호칭 관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차피 겹칠 텐데 그걸로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이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뭘 보게 되죠? 외관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볼 때는 지배적 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세한 차이까지 보게 돼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생긴 강아지인지를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향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제 판례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세부적 차이까지 좀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적 도형 상표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그래서 중간에 가보면 네 17페이지 중간에 가보면 도형 상표에 있어서 그 외관이 지배적 인상을 남긴다라고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 유사하여 양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읽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뭐였죠? 외관이 아니고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라고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문제를 잘못 내신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되게 얘기가 깊은데 이게 15년도 이전에 있던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이 문구를 썼어요. 외관이 동일 유사하여.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조금 안 맞거든요. 많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구가 위에 있는 삼성물산 도형 판례로 문구가 바뀌고 그 이후에는 문구를 바꿔서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판례가 항상 완전 똑같은 문구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씩 법리가 안 맞으면 조금씩 문구를 바꿔요. 그런데 그 문구를 바꿨다 그래서 옛날 판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출제를 하시는 분이 옛날 문구로 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근데 그게 이제 58회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저희 시험에서 가장 X 같은 건데 이게 꼭 맞는 말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파기가 안 됐으면 그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판례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옛날 판례는 그냥 뭉뚱그려서 외관이 동일 유사하여라는 말을 했고 그것도 최근 기출문제에서 맞다고 처리된 적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수험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참 어렵죠. 이거 시험이. 네, 이걸 이제 봐주시면 되고, 자 17페이지 밑에 가보면 호칭에 관련된 유사판단 법리가 있어요. 자 문자 상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냥 가가지고 매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나이키 신발 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사실 뭐 나이키 뭐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할 때 갑자기 뭐 갤럭시 탭을 하나 꺼내더니 뭐 갤럭시 S펜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대로 딱 예쁘게 그린 다음에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이에요. 호칭.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TV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라디오에서 하든 대화를 하든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는 경우보다 이렇게 호칭이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43회랑 44회 두 번 더 나왔으면은 조사도 안 바꾸고 두 번 나온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원래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 부분이 가장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이키랑 뭐 파이키라고 해볼게요. 나이키가 있고 파이키가 있고 그러면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근데 나이키랑 나아키라고 하면은 다르긴 다른데 아까보단 좀 덜 느껴지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음절이 되어 있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인상을 강하게 주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키, 파이키 이런 건 많이 다른데 나이키, 나이카, 뭐 나아키 이거는 많이는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는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 수요자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해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근데 구체적인 사용 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음은 갑자기 특이한 발음으로 정해가지고 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발음할 거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발음할 걸로 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거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니케라고 발음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물어봐도 나이키라고 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이 발음, 구체적인 거래 실정에서 나오는 이 발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상표를 어떻게 발음할 건지 얘기를 할 때 이게 제이스라고 안 하고 자이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돼요?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소송을 배우셨으면 되게 쉬운데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거예요. 소송을 나중에 해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이 맞는지,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정하려면 법관이 정하는 건데 법관이 정할 때 쓰는 이제 뒷받침하는 요소가 뭐냐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예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민소법 배우셨으면 당연한 말이에요. 구체적 개별적 사정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정은 딱히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근데 구체적 사정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증거로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외국 문자 상표에 관한 호칭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내국인 관례상의 호칭은 물론 외국인의 대표적인 호칭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 건데 이런 기출이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 요소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글 문자 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 접변 현상도 고려되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호칭은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걸로 하는 거니까. 자,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 대부분이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하고 있다는 등 그 구체적 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뭐가 안 돼요? 구체적 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소송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념에 대해서 이제 특이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자, 필기노트 9페이지에서 좌측 가운데에 있는 한설화, 설화 판례를 봐주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표가 유사한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죠? 유사 판단의 3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떠올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외관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자니까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두 글자고 세 글자라서 한 글자가 아예 더 있으니까 3분의 1이 다르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관이 완전 다른 것까지는 아닌데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호칭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음절이 뭐죠? 그 어두 부분인 첫 음절이에요. 첫 음절. 그렇기 때문에 한설화랑 설화는 발음 차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관념이 얘기가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한자 문화권이에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눈의 꽃이라고 하고 한국의 눈의 꽃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면 이게 관념이 비슷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눈의 꽃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는 관념이 이게 세다면 관념이 비유사한 거고 이게 세다면 관념이 유사한 게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어떤 형용사가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해 주는 구조가 있을 때는 수식을 받는 쪽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강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냐면, 신나는 짱구, 못 말리는 짱구, 그리고 뭐 신나는 뭐 맹구, 뭐 못 말리는 맹구,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를 묶을 때 사실 이렇게도 묶을 수 있는 거를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묶으라 그러면 어떻게 묶는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묶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짱구끼리 묶고 맹구끼리 묶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 1단계 매운맛 엽떡이 있고 2단계 매운맛 그 엽떡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1단계 매운맛 피자가 있고 2단계 매운맛 피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끼리 묶어요? 엽떡끼리 묶고 피자끼리 묶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로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뒤쪽에 오는 게 좀 더 관념이 세다라고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한국의 눈의 꽃이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국이 막 어느 나라인지 막 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막 케이팝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눈의 꽃 딱 관념이 떠오르잖아요. 눈밭에 있는 꽃 같은 게.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이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죠? 외관호칭 관념 중에서 일부만 유사하고 일부가 비유사한 경우에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그 한자는 뭐가 제일 중요한 문자죠?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항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눈꽃이라는 그 관념이 너무 세서 혼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자는 표의 문자여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 상표 유사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이거에서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 출제 확률이 높진 않은데 알아두시면 좋아서 좀 넣어놨어요. 자, 필기노트 19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보면 조선 떡볶이가 있고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관면에서 있어서 이게 유사한가요? 한쪽은 완전 고딕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딱딱한 글씨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게 필기체처럼 되어 있어서 외관이 많이 달라요. 그 외관이 일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호칭에 있어서는 그 조선의 떡볶이라는 말이 겹쳐가지고 이게 좀 비슷할 여지도 있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비유사하다라고 그 인정된 그게 뭐냐면 관념을 판단을 할 때 조선 떡볶이라는 말은 그냥 조선 떡볶이라는 딱 그 관념만 떠오르는데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에 떡볶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조선의 국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소하는 느낌을 준다. 패러디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관념이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념이 굉장히 특이하다 보니까 호칭이 조선 떡볶이라는 말이 겹치더라도 이건 비유사하다라고 봐야 된다. 관념 때문에 패러디한 상표와 패러디 안 한 상표는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걸 얘기하면서 문자가 가지는 관념이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는 판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들은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판례에서도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까 그 한서랍 판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의 문자니까 관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 보면 전체 관찰 원칙, 상표의 기능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서 발휘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 면에서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면 상표를 관찰할 때는 전체 관찰 원칙이에요. 전체 관찰 원칙. 근데 여기서 원칙과 예외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근데 조금만 더 밑에 설명을 드리고서 그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상표는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표를 항상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전자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이 상표들의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이쪽은 삼성 컴퓨터고 이쪽은 삼성 계산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라는 발음이랑 계산기라는 발음이 같냐라고 논리가 가가지고 비유사하다, 혼동 우려가 없다라고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아니죠. 이 상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얘네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맞지 않는 결론이 생겨요. 저희 인식은 어떻게 되죠? 뭔가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이렇게 긴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가 두드러지게 인식을 주는 부분이 존재하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체로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깔아둔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요부 관찰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추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이 유명하니까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상표가 유사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론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중요한 부분을 빼놓는다고 해서 요부 관찰이라고 해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를 봐보시면 결합상표의 요부 관찰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서 호칭관념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은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함으로써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그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부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부 관찰을 병행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상표 상호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 우려가 없다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 요부가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이 말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관찰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거고 그거의 올바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부 관찰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부가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라는 그 문구가 틀린 문구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서는 이런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삼성 컴퓨터가 있고 삼성 계산기가 있으면 삼성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두드러지게 인상을 준다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이 쉬운 경우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이 조금씩 발전을 해오다가 2016년도인가쯤에 16년도 맞나요? 아무튼 그쯤에 이제 자생초 판례라는 게 나오면서 그 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2차에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이 요소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하니까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소가 뭐냐면 자, 그 1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그러니까 주지저명하다는 게 뭐죠? 삼성이면 유명하죠.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그리고 전체 상표에서의 비중이 높은지 등을 따져보되, 그러니까 비중도 높고 인상도 막 강하게 주고 유명한 상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요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성 부분과 식별력을 비교해 봐야 돼요. 컴퓨터보다는 삼성이라는 걸로 비교를 할 경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품이 컴퓨터라면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 부분은 식별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
컴퓨터에 대해서 상표 컴퓨터 부분은 식별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실정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두 문자를 따놓은 거는 1차랑 2차랑 다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한 번에 외우시라고 해놓은 거지, 지금 이거 다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방점을 둔다? 제가 볼드 처리해 놓은 걸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그 컨트롤 3, 컨트롤 4 이거 그 스타일 다 목여가면서 볼드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신경 되게 많이 쓴 거예요. 되게 뭐 갑자기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그 보실 때 1차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볼드에 신경을 좀 많이 썼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좀 방점을 찍으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비교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자생초랑 자생한방병원이 유사 여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생한방병원이랑 자생초가 있어요. 이게 유사한지 전체로서만 만약에 본다고 해보면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인식과는 괴리된 결론이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는 6글자고 이거는 3글자니까 외관도 다르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상품이 뭐였냐면 뭐였죠? 한의원업, 그리고 이게 뭐였냐면 한방의료업. 사실상 거의 같은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상표를 뭐라고 한다? 여러 가지 단어가 그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니까 결합 상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글자 수가 다르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비유사하다라고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 즉 요부가 뭔지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추출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였죠? 그 부분이 주지저명한지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되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의원업에 대해서 상표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출처를 구분할 때 한방병원이라는 말로 구분을 할까요? 안 하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세대학교랑 서울대학교를 비교를 할 때, 약간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매일유업이랑 남양유업이라는 걸 비교할 때 유업이 겹치니까 유사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우유를 사러 갔을 때 매일유업 사고 싶으면 매일을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하니까 식별력이 낮아요. 이거 뒤에를 배우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인상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를 어떤 요소를 해야 된다? 주지저명한지,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비중, 상대적 식별력과 결합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이런 걸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은 뭘 본 거죠?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봤어요. 한의원업에 대해서 한방병원은 식별력이 낮고 자생은 식별력이 높아요. 그리고 유명한지, 이거 모델 누구죠? 아시지 않나요? 그 옛날에 버스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박지성이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광고 많이 했던 데라서 자생이라는 그거는, 이게 자생한방병원 그래도 좀 유명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유명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강한 인상을 좀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자생초에서는 그러면은 자생 부분이 두드러지게 인상을 주냐라고 했을 때, 한방의료업이잖아요. 한방 하면은 뭐죠? 약초 같은 거, 뭐 계피, 뭐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게 그 풀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초. 그렇기 때문에 초라는 말은 한방 쪽에서는 식별력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뭐가 식별력이 높게 되죠? 자생이란 말이 워낙 이쪽 한방의료업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쫙 보게 되니까 결론이 뭐가 나온다? 이쪽에서도 자생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고 이쪽에서도 자생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둬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양상표는 유사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 판례가 자생초 판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9페이지 가보면 상표에서 그 동그라미 3번을 볼게요. 상표에서 요 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분만으로 수요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 사항이 되는 거니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여기서 한방병원에 대해서 자생 한방병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이거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